네, 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지난해 말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Everything we've built at Coupang has been driven by a single focus, wowing our customers.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There is nothing more serious at Coupang than failing to live up to our customers' expectations. We know we have to do better, and we will. 네, 김범석 의장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쯤에 이게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쿠팡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이제 통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그동안에 뭐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요구를 했었지만 사실 본인은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경에 이제 사과 입장문만 한번 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육성으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도 왜 하필 이때일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이제 쿠팡이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고 나서 대응을 어쨌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것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고객들에게 이런 이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정작 김범석 의장은 쿠팡팀의 대응이 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요. 이 쿠팡팀, 그러니까 이 쿠팡 측에서 직원들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라는 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도 개인정보 사고에 잘 대응을 했고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완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인 부분인데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불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도 사실 잡음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원인 규명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사과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육성이 공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쿠팡 측이 이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입장 발표에 대한 평가 역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보 유출 피해자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영어로 사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는 장소도 사실 미국이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미국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사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도 사실 너무나 조금 이제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왔었고, 그리고 이거 사과를 한 장소, 그리고 사과 메시지도 영어로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봤을 때 사실 이게 진정한 사과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오늘의 이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나서 그 시점에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 급감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사과를 했던 그 진위가 이제 조금 이제 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 그래서 이런 뭐 영어로 사과도 이제 진정으로 사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사과를 진정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진정으로 사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매출로 봤을 때 14% 늘었지만 정보 유출 사태에 있었던 그 4분기만 봤을 때는 거의 97% 급감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위기감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도,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보자면 쿠팡이 상승, 이 성장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난해 매출이 49조 원이었고요. 순이익도 3천억 원대로 최대 실적을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4분기입니다. 이 4분기에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그 시기만 놓고 보자면 영업이익이 97% 감소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연간 매출은 상승했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4분기는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과연 이 이후의 대응이 2026년도 올해의 매출 그리고 올해 이 영업이익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직접 다시 한번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결국 이 2026년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로저스 임시 대표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를 시스템적 보안 실패가 아니라 악의적인 전 직원의 표적 공격의 결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틀은 쿠팡 자체는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전 직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이다. 이건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전 직원의 문제인 것으로 조금 몰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예.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뭐 이름, 이메일, 그다음에 이제 뭐 배송지 주소가 이제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 유출로 인해서 이제 2차 피해가 있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또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작 1차적으로 이런 이제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부족했는데 거기다 나아가서 이제 이런 2차 피해가 없다라는 부분에만 계속 한정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쿠팡의 대응이 계속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계속해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범석 의장의 이번 사과 과연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영업이익의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올지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지만 납세를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 국세청이 올해도 단속에 나섰는데요. 출근하는 딸의 가방에 억대 현금 뭉치를 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국세청 추적 특별 기동반이 체납자 집을 수색하자 가족들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아니 협조를 해주셔야죠. 네, 그 와중에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섰는데요. 안 돼요. 가방 확인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싫어요. 협조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네,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 직원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가족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 총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그 밖에도 체납자들은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부터 냉장고까지 집안 곳곳에 현금 뭉치를 꽁꽁 숨겼는데요.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124명을 수색해 현금 13억 원을 포함한 81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압류한 고가의 물품은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 매각됩니다.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과 롤렉스 등 고급 시계, 또 쿠사마 야요이의 나비와 꽃 등 예술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2차례에 걸쳐서 총 492점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매각될 예정인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악질 체납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숨기는 방식도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여기서 왜 나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김치통이라고 하죠. 이 김치통에 이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꽉꽉 차 있었는데 이 김치통이 발견된 곳도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은닉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고 보여지고요. 비닐봉투에 현금을 꽁꽁 싸서 뭐 드레스룸 같은 곳에 마치 이것이 쓰레기처럼 던져놓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집안 곳곳에 현금, 돈다발뿐만 아니라 금괴 그리고 고가의 시계 등이 발견이 된 겁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세금을 낼 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고의로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납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직접 압류에 나선 거기도 하고요. 이 집을 분석해 보니 이 집을 압수수색을 들어가 보니 이렇게 많은 현금이나 금품 등이 발견됐다는 점은 참 씁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어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더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이 지난해 11월 출범해서 124명 압수했는데 금액이 81억 원에 달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보를 한 그게 현금이 이제 13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고가 물품을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이 총액이 이제 81억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체납액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고가 물품을 압수를 해서 다시 이제 뭐 공매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고에 기속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이야기는 사실 매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있어 왔고 특히나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뭐 부동산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법인 자금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인출을 해둬서 그래서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기동반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건데 정말 저는 이제 김치 냉장고의 그 김치도 그게 이렇게 깊은지도 몰랐고요.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제 고액 체납자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액 체납자들의 그런 수색 상황 함께 전해드렸는데 수색 상황에서 고성의 몸싸움까지 체납자들의 저항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이 정도면 업무 방해 혐의로 뭐 처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뭐 가산세가 붙고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요. 이렇게 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이걸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몸싸움도 지금 불사를 하고 있고요. 가방 같은 부분을 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내던지고 뭐 달아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 가운데서 폭언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좋지 못한 행태 같습니다. 이와 같은 된 부분은 이제 낼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금 압수한 물품이 현금만 한 13여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뭐 가방이라든지 금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그 압류했던 고급 시계나 가방 같은 것들은 또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 2차에 걸쳐서 이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다음 달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그 서울 옥션 건물 거기 이제 지하 1층에 일단은 전시를 해둔다라고 하고요. 11일에 이제 어쨌든 온라인 입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제 제품으로 봤을 때 한 429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쉽게 구하기 힘든 뭐 에르메스 버킨백 그다음에 뭐 롤렉스 시계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어디서 듣기로는 여성분들이 중고 물품을 선물로 받는 걸 싫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거 이제 경매 절차에 좀 입찰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구하기 힘든 물건들은 좋은 가격에 입찰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판매 대금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판매 대금 자체가 이제 국고로 기속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체납했던 그 세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약물 투약 후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지금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프로포폴과 주사기 어디서 구하셨나요? 브리츠 운전자분 다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세요? 잠시만요. 네, 지금 휠체어를 타고 하얀 슬리퍼를 신고 토끼 모양 외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출석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꽁꽁 싸맸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힐 뻔했고 실제로 입히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 가해자, 운전자의 차 안에서요. 주사기, 프로포폴, 각종 약병과 주사기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따르면 본인 역시도 어떤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해서 시인한 상황이다. 약물을 하고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반포대교 밑으로 추락을 했고 추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비교적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구속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11시 15분쯤 마무리됐으니까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보통 이렇게 짧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못을 전부 인정을 하는 경우가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다툴 부분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짧게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사라든지 약사가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품을 어떻게 본인이 입수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수령을 할 수 있는 그게 수량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그 정도를 넘어서는 수량을 만약에 입수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를 또 이제 입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고 경위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지금 투여를 한 경위, 약물 처방 경위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짧았다고 해서 결론도 빨리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증거를 확보했느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혐의가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량의 약품을 갖고 있었던 그 경위 이 부분을 좀 오늘 재판부도 좀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속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그 약품의 성분이라던가 이 주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약물인 건지, 뭐 본인이 직접 투약을 했다는 것인지, 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요. 워낙 큰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늦으면 뭐 내일 안에, 내일 새벽 안에 좀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네, 약물이나 주사기, 의료용 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낡고 유행지나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쓰는 분들이 있으시죠. 루이비통이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수선업자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 보시죠. 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리폼 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럼 방송에 나와서 직접 리폼 제품을 선보이던 연예인들도 고소를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수선업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명품 제품들 뭐 리폼해서 쓰는 거 한때 뭐 유행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는데 1심과 2심과 달리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서 이 리폼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명품 가방 원단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품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이제 리폼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사에서 이렇게 이제 리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었는데 이 리폼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비통에서 이 업자를 상대로 이런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라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1, 2심에서는 이게 상표권 침해가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폼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상품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가지고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이 돼서 1,500만 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방 소유자가 이렇게 이제 리폼을 맡겼을 때 결국 이제 리폼을 해서 이 가방 소유자가 이걸 받게 되면은 본인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상표권을 침해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이제 본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지금 특허법원에 다시 이제 파기환송을 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특허법원에서도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그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안만 봤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해준 건데 상표권 침해를 볼 수 있는 기준도 대법원에서 선고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만약 아까 1심, 2심의 논리에 일단 따라서요. 리폼을 했다고 해도 수선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루이비통 상표는 그 가방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 요건은요. 만약 리폼 업체가 그 가방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못 박은 건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명품이라고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소비자가 구입을 했고 그걸 사용하다가 수리가 필요해서 수선이 필요해서 이것을 수산업자에게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했다면 여전히 다시 그 소비자가 사용한다면 이것은 이미 처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좀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혼돈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예. 그때는 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거를 수선집에 맡겨서 리폼을 해서 뭐 중고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거 조금 애매한데, 네. 근데 이미 이제 이 소비자가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샀을 때부터 상표권이 이미 행사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리폼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조금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리폼업자가 그걸 뭐 전방위적으로 유통을 시켜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하나여서만 다시 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될 것 같고, 예. 이 리폼을 맡긴 사람이 그거를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이걸 중고 시장에 내놨을 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1대1로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상표권 침해로 조금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하면서 세계가 지켜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폼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외의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언급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리폼 업체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이 명품도 수리가 필요한데 꼭 그 명품 업체에 가서 공식적인 AS만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이 명품 업체와 이 수리, 이 수선 업체와의 소송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름아름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소송으로 갔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봤다는 점에서 좀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하지만 또 이제 위법한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명품을 리폼해서 판매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되, 적어도 명품도 수선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리딩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무인 점포를 돌면서 현금을 훔친 3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대전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인데요. 지금 남성이 장도리로 기계를 꽝꽝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남성은 문 안쪽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나갑니다. 자, 이번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남성이 무언가 도구를 쓰며 힘을 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고문이 열립니다. 남성은 안에 있던 현금은 물론이고 뚜벅뚜벅 걸어가 냉장고에 있던 음료도 가져갑니다. 이들은 3인조 절도범 22살 A씨와 19살 B씨군이었는데요. 지난달부터 대전 일대 무인 가게 16곳을 돌면서 금품 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한 뒤 범행 이튿날 곧바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10대 2명과 20대 1명, 그러니까 3인조 절도범인데
너무나도 쉽게 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라고요. 그렇죠. 이제 청소년 쉼터라는 게 이 가출 청소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교화가 조금 된 상태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성인들도 제가 이제 구속이 됐을 때 구치소로 가게 되면 어느 방에 구속이 됐는지 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마약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구속이 됐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또 마약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으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사회로 출소를 해서 또 이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범행을 공모를 하고 이런 범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 청소년 쉼터에서도 똑같이 이번에 발현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관계자들도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큰 망치도 아닙니다. 손망치로 그냥 때려가지고 바로 돈 꺼내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무인점포 범죄가 꽤 많거든요.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무인점포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A4 용지 같은 곳에 이 무인점포 주인이 CCTV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빠르게 연락을 달라. 안 그러면 자수하라. 그렇죠. 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즘 무인점포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도 드나드는 공간,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던가 문구점 같은 무인점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 호기심이라거나 이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훔쳐도 되겠지? 내지는 이 부스도 워낙 좀 가볍게 정말 쉽게 열 수 있다 보니 현금 같은 걸 탈취해 오고 원하던 물건 같은 거 집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절도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이에 대해서 좀 심각성, 경각성을 좀 깨우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꽁꽁 싸맨다고 해도 반복되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현장 감식을 통해서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이 범행인을 누가 했는지 특정해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중한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훔친 금액이 400만 원 정도거든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가 유무가 중요한데 지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동종 정가로 이제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요. 누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배 가중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10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볼 것 같으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피해 회복이 되고 한다면은 뭐 집행유예로 이렇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이죠.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서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 앞서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신상 공개를 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유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범행의 수법의 잔혹성,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건 초기였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뭐 상해 의도만 있었다. 그러니까 잠시 재우려고 한 것이지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범행 방식이 잔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약품과 숙취해소제 등의 드링크제를 함께 먹었을 때 위험하다는 걸 가해자도 피의자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용량을 더 늘려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전 수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정말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충분히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사적 제재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 피의자의 SNS 등이 오히려 공개가 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개를 결정하는 데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의자도 피의자지만 지금 피해자 측도 신상 공개 요구한다는 그
의견서를 또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피의자의 외모를 좀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피해자 측에 이제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신상정보 공개를 할 때 피해자 측에 있어가지고 2차 가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법 자체가 이제 약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증거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신상 정보가 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상 공개를 두고 항상 좀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정확한 좀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